일본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개혁을 주장하며 급진 격하파가 일으킨 갑신 정변이 3.1천하로 끝나고 주동자 김옥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본으로 빤스런을 감행한다. 김옥균 집안을 아작낸 고종과 밀리는 쿠데타 주동자 김옥균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일본에 요구했으나 묵살당했고 결국 고민 커플은 그를 암살하기로 한다. 1차 시도 실패, 2차 시도도 실패, 3차 시도는 평소 프랑스를 동경했던 김옥균의 맞춤으로 조선 최초 프랑스 유학생 홍조무를 자객으로 보낸다. 김옥균과 교우를 쌓은 홍조무는 김옥균의 청나라 행을 계속 꼬드겨 같이 상하이로 향했고 그곳에서 권총세박으로 그를 암살한다. 조선으로 송환된 김옥균의 시신은 갈기갈기 찢기고 목은 양화진에 효수되며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김옥균 피살 1894년 3월 28일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가는 을사늑약을 맺기 1년 전인 1904년 러시아와 일본의 만주와 한반도 지배권 세력 다툼이 점점 치열해져 가고 있었다. 고조되는 러일의 갈등 속에 힘없는 대한제국은 전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대외 중립선언을 한다. 하지만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러일 전쟁이 시작되고 무역으로 서울을 점령한 일본은 조정내 친러 인사들을 납치 감시하였고 뇌물로 매수한 외부 대신 이지용과 일본 공사 하야시 간의 한일을 정설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일본의 충고권 대한제국이 제3국과 조약 체결 시 일본의 승인을 받을까 대한제국을 일본 마음대로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협약은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며 식민지 조선으로 가는 시작점이 된다. 한일의 정서 체결 1904년 2월 23일 청일 전쟁을 승리한 일본은 1905년 7월 미국과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어 미국의 필리핀 지배권을 인정하고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약속받았다. 그해 9월 러일 전쟁의 승리로 대한제국 지배에 걸림돌이던 러시아를 몰아냈다.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파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조약 체결에 나선다.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는 16일까지 고종과 대신들에게 체결을 강요했으나 거부당한다. 17일 주둔 중이던 일본군으로 궁을 둘러싼 채 체결을 강요했으나 다시 거부. 그러자 궁 내부에도 일본군을 배치 압력 수위를 올렸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이 찬성. 을사조약이 체결. 대한제국은 일본 의식민지가 되었다. 을사조약이 체결된 해 1905년 11월 17일 얘 이런 족같은 더럼 스티븐스는 미국 외교관으로 주일 미국 공사관에서 근무하면서 일본으로 말을 갈아타 파란 눈의 친일파로 다시 태어났다. 그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을사조약을 적극 옹호하며 조선인들은 일본의 보호를 환영한다. 을사조약은 미개한 조선인을 위한 조치. 조선인은 독립할 자격이 없는 무지한 민족이라며 입으로 똥을 싸댔다. 망언을 전해들은 미국 이민 노동자 장인환과 전명훈은 그를 처단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역으로 향했다. 각자 거사를 준비해 갔을 뿐 같이 준비한 게 아니었다. 먼저 스티븐스를 발견한 전명훈이 권총을 쏘려 했으나 불발되자 스티븐스와 육탄전을 벌였고 때마침 도착해 이광경을 목격한 장인환이 두 발의 총알을 스티븐스에게 명중시켰다. 거사 후 둘은 미국 경찰에 체포되었고 스티븐스는 며칠 뒤 수술 중 사망한다. 스티븐스 저격 사건 1908년 3월 23일 을사오적 이완용은 헤이크 특사 사건이 발생하자 고종을 떡박해 황제 자리에서 퇴위하게 하고 순종에게 그 자리를 넘겨받게 했다. 순종 즉위 직후 정미 7조약으로 내정까지 일본의 지배를 받게 하였고 군대를 해산시켰으며 조선 황실의 정권을 위임받아 한일병합을 조약해 대한제국을 멸망케 했다. 이러한 사건들로 민중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1909년 12월 22일 지금의 명동성당에서 추도식을 마치고 나오던 이완용을 향해 군밤장수로 위장해 있던 국민운동가 이재명이 그의 허리와 어깨를 세 차례 칼로 찔렀으나 이완용은 한국 최초의 외과 수술로 무사일생 살아남는다. 그 자리에서 체포된 이재명은 사형제로 다음에 승국한다. 이재명 의사 의거이 1909년 12월 22일 1918년 11월 11일 11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승전국 영국, 미국, 프랑스를 주축으로 32개국이 모여 세계 평화라는 거창한 목표와 대전국에 대한 대상 및 식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파리 강화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의 원칙은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14개조였고 식민지 조선에게 가장 와닿는 것은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제5조 민족 타결주의였다. 회의 소식을 들은 독립운동가들은 회의 대표단을 파견하려고 나섰지만 막대한 경비 문제로 김규식 한 명만이 파리에 도착했고 회의에 참석해 조선 독립을 호소할 기회를 엿보았으나 문점 박대당한다. 그들의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에게 속하는 것이고 승전국인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에겐 해당 사항이 없었던 것이다. 파리 강화회의 개최 1919년 1월 18일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다. 1908년 일본은 조선의 자원 착취와 수탈을 위해 동명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그들은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 그들을 소작농으로 전락시켰으며 이를 일본인들에게 싼값에 팔았다. 나석주도 항해도에 기름진 토지를 소유한 집안이었으나 일제의 땅을 빼앗기고 수탈당했고 이 사건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1926년 나석주는 운명적으로 임시정부에서 공척 폭파 임무를 받는다. 거사일 그는 공척 앞 14년에 들어가 폭탄을 던졌으나 불발하지만 은행에선 소동이 벌어졌고 경비가 한산해지자 공척에 들어가 권총으로 다수의 일본인을 사사로 도주했으나 일본 경찰의 추격에 권총 자결을 시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승복하였다. 나석주 의사 의거이 1926년 12월 28일 1889년 명문 양반가에서 태어난 김좌진은 1905년 육군무관학교에 입학해 2년 후 대한제국 육군장교로 임관되었다. 일제에 의해 군대가 해산된 후 계몽운동에 적극 나섰으며 안일경합 후 조선의 독립을 위해 군자금을 모으다 체포되어 2년 6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독립군 군사책임자로 활동하였고 북로군정서 청사령관이 되어 독립군 양성에 힘썼다. 1920년 봉오동 전투에서 패배한 일제는 대대적인 병력을 동원해 간도지방 독립군성멸에 나섰으나 청산리에 매복한 김좌진 홍범도 이범석 장군 등의 기습 포위 공격에 대패하여 퇴각했다. 하지만 청산리 전투로 독립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긴 그는 그의 방앗간에서 일하던 공산주의자 박상실에게 암살되어 생을 마감하고 만다. 김좌진 장군 사망 1930년 1월 24일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포우공은 상하이 사변 승리와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장. 일제는 얼마 전 일어난 이봉창의사의 일왕 암살 시도 때문에 행사장에 들어오는 인원의 소지품을 도시락과 물통 1장기 3가지로 제한했다. 응밀히 행사장에 입장한 윤봉길 회사는 11시 40분 일본의 기미가요가 울리고 묵념을 시작할 때 단상위로 수통폭탄을 투척했다. 일본 육군의 신이라 불리던 시라커 요시노리 사령관 사망 훗날 일본 패망시 항공문서에 사인하던 시게미스 마모루는 이날 오른쪽 다리를 잃었으며 우에다 켄키치 장군은 왼쪽 다리를 잃고 해군 중장 노무라 기치사부로는 해군운이 된다. 거사 후 일본 헌병에게 체포된 윤봉길 회사는 일본 오사카로 송환돼 그곳에서 흰천으로 눈을 가린 채 총살당한다. 또한 일제는 윤희사의 시신을 쓰레기 밭이 장악해 아무렇게나 묻어두어 그의 최후를 욕되게 하였다. 그래도 100년 전 일은 잊어야죠. 윤석열상 1932년 윤봉길 회사의 상하이 홍코우 공항 폭탄 투척 의거가 있고 잠깐. 윤봉길 회사가 파평 윤씨니까 이분하고 할부지의 구촌 동생의 손자가 바로 이현신기라. 가는 길은 전혀 다르지만 1년 후 독립운동가 백정기 이강훈, 원심창 등은 주중일본 대사 아리요시와 중국 친일파들이 상하이 고급 음식점 63정에서 만나 회의를 가질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다. 그들은 윤봉길 회사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도시락 폭탄과 권총 2자루, 수류탄 1발로 이들을 암살할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거사 당일 밀정에 의해 계획이 누설되어 일제에 의해 체포돼 일본 나가사키로 앞서 거사는 미완으로 그친다. 백정기는 주동자를 자처 무기징역을 받고 옥사했으며 원심창과 이강훈은 복역 중 광복을 맞아 석방되었다. 63정 의거 1933년 3월 17일 을사늑약 체결 후
민족운동을 통한 독립운동을 시작한 신채호 선생은 대한매일신보에서 주필로 활동하며 매국 친일 인사를 비판하고 언론을 통한 구국운동에 앞장섰다. 역사 속 구국의 영웅들의 평전 저술에 노력을 기울이며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의 역사적 자긍심을 심어주었으며 또한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운동을 주장했다. 임시정부 수립에도 참여한 그는 미국에게 위임 통치를 청원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임되자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찾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라고 욕하며 임시정부와 결별한다. 이후 베이징에서 불교 사상을 공부하던 그는 일제에 체포되어 위승 감옥에 끌려가 수감 8년 만에 뇌이혈로 쓰러져 3일 후 감옥에서 죽음을 맞는다. 단재 신채호 사망 1936년 2월 21일. 어디까지 했지? 1904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이원록은 19살이 되던 해 의열단에 가입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1927년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이 일어나자 일제는 범인 장진홍을 잡는다는 구실로 그를 잡아들여 2년이 넘는 옥살이를 시켰다. 그때 그는 뒤에 수임 번호를 따서 264라는 호를 찍고 필명으로 쓰기 시작했다. 출업 후 그는 만주로가 군사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졸업 후 귀국해 신조선의 황혼을 발표하며 시단에 데뷔했으나 일제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과 옥살이로 건강이 상해 무장투쟁보다 그를 통한 민족의식 고취로 방향을 잡고 문학을 통한 항일운동을 시작했다. 1943년 중국에서 어머니와 형의 장례를 위해 귀국했다가 일제에 잡혀 베이징 감옥으로 옮겨져 그곳에서 고문 끝에 옥사하고 만다. 264 승국 1944년 1월 16일.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여사는 일본 유학 시절 3.1운동의 배경이 되는 28독립선언에 참여했으며 28독립선언문을 국내로 들어와 배포하며 만세운동에 관여했다. 일제에 의해 체포된다. 5개월 만에 석방된 그녀는 출소 직후 대한민국 애국부임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항일 활동을 하다 9달 만에 다시 체포된다. 일제는 2차례 구속소감에서 혹독한 폭행과 성고문을 행해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인두로 찢어대며 여자로서의 삶을 지워버렸다. 초주검이 되어 병보석으로 풀려난 후 상하이로 탈출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 미국 유학을 떠나 공부에 매진하며 또한 안창호 선생의 흥사단에 가입 독립운동의 끈을 놓지 않았다. 1933년 귀국한 그녀는 지독한 감시 속에 계몽활동에 힘썼으나 광복을 1년 앞두고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다. 김마리아 여사 사망 1944년 3월 13일. 흥선대원군의 총애를 받던 대지홍은 민비가 권력을 잡자 영모제로 사형당하고 그의 딸 배정자는 노비로 격파되고 기생으로 팔려가는 등 고생 끝에 도망쳐 일본으로 넘어간다. 일본에서 김옥균의 제자가 된 후 이토 히로부미의 눈에 띄어 그의 집에서 스파이 교육을 받은 후 1894년 일본어 통역사로 위장해 조선으로 돌아온다. 그녀는 엄상궁을 통해 고종에게 적군 귀의 신임을 얻은 후 궁을 번질나게 드나들며 일본의 이익을 위한 척저 활동에 매진한다. 1909년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의 총에 죽자 증오심에 불타 독립운동가 정탐 밀고 활동에 열을 올린다. 70 나이에도 위안부 모집에 앞장서던 그녀는 광복 후 반민특위에 체포되었으나 흐지부지 풀려나 82세 나이로 사망한다. 대정자 사망 1952년 2월 27일. 신라의 경덕왕은 아버지인 성덕대왕의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종을 만드는데 이 종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성덕대왕 신종 일명 에밀레종이다. 경덕왕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종을 완성시켰으나 아무리 종을 쳐도 소리가 나지 않아 정성이 부족하다 싶어 승려들이 전국을 돌며 시주를 받았다. 그때 한 여인이 재산이 없어 시주할 것이 없자 자신의 아이를 바쳤고 꿈속에서 아이를 샘물에 넣고 종을 만들라는 계시를 받은 승려들이 아이를 샘물에 넣어 종을 만드니 종소리가 아이 울음소리같이 에밀레하고 울었다는 성덕대왕 신종의 전설은 일제시대 조선 총독부 기관지의 신인 어밀레종이란 창작동화를 성덕대왕 신종에 뒤집어 씌워 조작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이 종의 성분을 분석했으나 사람의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일본 놈들은 현대 과학기술로도 재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를 가진 성덕대왕 신종이 부러워서 구라쳤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부모가 늙으면 산속에 내다 버린다는 고려의 풍습. 고려장, 우리 민족을 찢어지게 가난하고 호로 자식의 후예로 만들고 싶었던 일본의 계략인데, 근데 니들 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써먹으면 어떡하냐.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출간한 조선동화집에서 어머니를 버린 남자라는 제목으로 고려장 이야기를 날조하는데, 또한 고려장 이야기로 당시 일제가 행하던 도구를 정담화하는 도구로도 썼다. 하지만 고려는 구유죄를 반역죄와 같이 최고 형벌로 다스릴 정도로 교를 강조하고 있었다. 오히려 어머니를 버리러 가는 아들이 내려가는 길을 잃을까봐 나뭇가지를 꺾어 놓으며 올라간 어머니에게 가슴이 메어져 다시 모시고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우바테 야마의 전설로 70세가 넘으면 부모를 산에 갖다 버리던 일본의 예전 풍습에 관한 이야기이다.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